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이 좋아 바보 취급받는 어떤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한 번씩 큰 장이 열리는데 그때마다 어떤 도사가 장을 보러 와서는 이 농부의 집에서 묵곤 하였다. 이번에도 내 신세 좀 지겠소이다. 하지만 말이 좋아 묵고 가는 것이지 밥은 장에서 사 먹고 잠은 마곡간에서 당나귀와 같이 대충 구겨져 자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농부의 아내가 도사에게 몇 번이고 집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했지만 도사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도사님, 방에 들어와 주무시지요. 아니올시다. 난 그냥 마구간이면 족합니다. 푹신푹신한 집더미 속에서 자는 게 좋아서요. 그리고 도사는 뜬금없이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사실 난 당나귀를 예쁜 여자로 만들어서 심심찮게 재미를 본답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그러면 도사님, 반대로 여자를 당나귀로도 만들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나는 도술로 내가 원하는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사의 말에 농부의 아내는 무언가를 생각해내어 그날 밤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여보,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이요? 아, 글쎄 도사님이 당나귀를 여자로 만들 수 있고 또 여자를 당나귀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오. 그러니 내가 도사님께 부탁해서 당나귀로 둔갑하면 당신이 나를 장에 끌고 가서 좋은 값에 팔구려. 그러면 내가 틈을 보았다가 도로 사람으로 변해서 슬쩍 빠져나올 테니까. 얼커니, 그거 좋은 생각이구려. 농부가 듣고 보니 매우 그럴듯했다. 그래서 당장에 마곡간으로 달려가 도사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도사는 농부의 아내의 옷을 벗긴 다음 네 발로 기는 신용을 하게 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를 만지면서 중얼거렸다. 훌륭한 갈기털이 되거라. 다음에는 가슴을 주무르면서 탐스럽고 부드러운 가슴팍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다리와 팔등을 차례대로 만지작거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농부의 아내가 소리쳤다. 어머, 도사님, 꼬리를 잇고 계시네요. 당나귀가 꼬리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오라, 그렇군. 꼬리를 잇고 있었구나. 좋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하고서 천연덕스럽게 바지춤을 내려서 자신의 물건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옆에서 그것을 본 농부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 도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만 두시구려. 그 말에 농부의 아내는 옷가지를 주워 입으면서 성난 표정으로 남편을 쏘아붙였다. 아이고, 이등신아. 그 따위로 참을성이 없으니까 사시사철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지.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농부가 아니, 뭐라고? 당신 말 다했소. 라고 하며 도사에게 도사님, 내가 대신 당나귀가 될 테니 어서 빨리 꼬리를 만들어 주시오. 어서요. 옛날 어느 고을에 조씨 성을 가진 비장이 고을 수령의 명령으로 먼 마을에 중요한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소이다. 오늘 하루 편히 쉬다 돌아가도록 하시구려. 그 고을 수령이 수고한 조비장에게 그날 밤 관기를 들여보내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아리따운 기녀가 방에 들자 조비장이 기녀에게 물었다.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기녀는 다소곳이 앉아 비장에게 대답했다. 소녀의 이름은 운심이라 하옵니다. 비장은 기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는 흡족해하며 말했다. 운심이라, 너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름을 지녔구나.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기녀를 곁에 두자 비장은 심기일전하여 그녀와 운후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런데 조 비장은 나이가 이미 60이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보려 밤새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오지 않았다. 아니, 왜 이놈의 연장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하지만 아름다운 기생을 만났으니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조비장은 운심의 소중한 곳을 만지며
자신의 물건을 접촉시켜 계속 문지르고 비벼댔다. 비장어른 어서 일을 시작해 주시지요. 저는 참을 수 없사옵니다. 운심은 한창 젊고 욕구가 왕성한 몸인지라 그만 먼저 흥분하여 왈칵 뜨거운 애액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조 비장은 한참을 시도하여도 자신의 물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조 비장은 운심의 몸에서 나온 축축한 체액이 손에 느껴지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이거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구나. 내 먼 길을 오느라 몸이 피곤해서 그만. 라고 하며 기녀의 이름과 자신의 성인 조라는 글자를 넣어 시를 하나 지어 읊었다. 운심무의 출수. 운심은 생각 없이 물을 쏟아내는데 조건 비지환. 조씨는 날다가 지쳐 그만 돌아올 줄 아는구나. 이에 화가 난 기녀가 아니 비장어른, 그 조씨란 놈이 한 번도 나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지쳐 돌아갔단 말이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얼굴도 미인이고 글도 잘했으며 호탕한 여장부였다. 그녀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남편을 일찍 보내 30살의 과부가 되었다.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 가문을 빛내고 장가를 가서 후손을 잇는 것이니라. 과부는 재산도 넉넉하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자식들도 어머니 말대로 일찍부터 글방에 나가 수학하여 학문도 성취했으며 어머니에게 효성 또한 극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간간히 밤중에 자식들이 잠이 들면 혼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아들들이 몰래 뒤를 밟아보니 이웃 마을 호라비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삼형제가 모여 의논하였다. 어머니께서 저러시다가 혹시 남의 눈에 띄면 큰일이다. 우리가 같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이 뒤로는 그러시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어느 날 밤 형제들이 어머니의 침소로 나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들이 비록 많이 모자라오나 힘을 다하여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나 갖고 싶은 것도 말씀만 하시면 힘껏 구하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바라는 바는 어머님께서 밤나들이 하시는 일만은 그만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여장부 어머니는 그 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호탕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찌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여씨가 아니옵니까? 그래, 그럼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랫입이 윗입보다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밥을 먹는 윗입만 중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랫입도 크게 중하니라.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하지 말거라. 이에 놀란 철없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도 입이 크신데 그보다 훨씬 큰 아랫입을 누가 감당하나요? 옛날 어느 고을에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어 젊은 아내가 있었지만 장사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부부의 일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심한 외로움을 느낀 아내는 바람둥이 양반 하나와 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내 하루도 당신을 안 보면 도저히 못 살겠구려. 그렇게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양반은 그 집 여인과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작스레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 여보, 오늘은 장사가 잘 돼 일찍 왔소이다. 이에 양반은 급한 마음에 겨우 빠져나와 마루 밑에 숨게 되었다. 집주인 사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는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이건 분명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로군. 내 이놈을 잡아야겠다. 이에 사내는 배를 재는 기다란 자를 가져다가 마루 밑으로 넣어 휘저어 보니 이놈, 이거 장난이 심하구나.
그러다 내 눈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소리에 놀란 사내가 아니 이놈이 뭐라는 것이냐?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도둑놈과 장난을 한다는 말이냐? 이놈아. 화가 난 사내가 더 심하게 휘두르니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양반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내 비록 사정이 있어.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긴 하다만 근본이 뼈대 있는 양반이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 주제에 감히 나를 보고 버릇없이 도둑놈이라고 하였느냐? 내 놈이 양반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기가 차서 그렇다면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냐? 양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당연히 도둑 양반이라 불러야지. 아니 남의 집 물건이나 훔치는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자 양반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대꾸하였다. 내 놈이 또 나를 도둑놈이라 했겠다. 내 피로 잠시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으나 물건을 훔친 것이 없으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으로서 양반을 보고 감히 도둑놈이라고 욕했으니 내 마땅히 관가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에 주인 사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듯하여 별수 없이 양반에게 사죄하였다. 아이고 나으리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으리께서는 우리 집 마루 밑에 숨어 계신 것입니까? 이에 양반이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를 내 본래 몸에 열이 많아. 열이 나면 급히 진정시켜야 하는 병이 있어. 잠깐 너희 집 마루 밑을 빌린 것뿐이니라. 이제는 몸도 식었고 다행히 다친 곳도 없으니 내 그만 갈 길을 가도록 할 것이다. 혹시 다음에 나를 다시 마루 밑에서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며칠 후 일찍 돌아온 사내가 다시 마루 밑에서 벗은 몸으로 나오는 양반을 보게 되자 말하길 아이고 나으리 오늘은 알몸으로 계신 것을 보니 평소보다 열이 많으신가 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홍시성을 가진 가난했지만 청렴하기로 알려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집에 도둑이 들게 되었다. 이놈의 집은 훔쳐갈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둑은 집안에 워낙 훔쳐갈 것이 없다 보니 솥단지라도 떼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시각 도둑이 들었음을 알게 된 부인은 도둑이 솥단지를 떼어가려 한다고 남편에게 알렸다. 여보,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선비가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라 솥단지라도 떼어가려는 것이니 그냥 가져가도록 놔두시오. 그런데 도둑이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었다. 아니 도둑놈이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니. 도둑은 안타까운 마음에 도리어 솥단지 속에 엽전 7냥을 넣어두고 나오게 되었다. 다음 날 솥단지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집 앞에다 우리 집 솥단지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시오 라는 쪽지를 써 붙여놓았다. 소문을 들은 그 도둑이 어이가 없어 선비의 집으로 찾아가 말했다. 아니 선비님, 남의 소단에 돈을 잃어버릴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준 것인데 왜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선비가 반문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 물건이 아닌데 어찌 갖겠는가? 그 말에 도둑이 꿇어 엎드리며 아이고 선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어젯밤 솥을 훔치러 왔다가 가세가 딱해 돈을 놓고 갔습니다. 이후 선비의 인품에 감복한 도둑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선비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서방님,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이 하나 더 늘어 이제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허구한 날 글만 읽지 마시고 나가서 농사를 짓던지 장사라도 해주십시오. 계속되는 부인의 잔소리에 지친 선비가 마누라 등살에 도저히 못 살겠으니 내가 가서 뭐라도 좀 훔쳐오너라.